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8살짜리 아들을 둔 변호사예요. 얼마 전에 저희 가족에게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쓰는 것도 몇 번을 망설이긴 했는데 저희 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 아들은 슬프지만 제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 저희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의 친아들이고 저에게는 조카였던 아이죠. 제가 조카를 친아들로 키우게 된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약하고 저희 엄마도 저를 너무 힘들게 낳아서 아이를 낳을 거면 최대한 일찍 결혼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제가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줄 몰랐고 인공수정이니 시험관이니 하는 난임 치료가 이렇게 힘들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 체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일에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는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이혼하는 부부 정말 많았거든요. 그것도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서로 물고 뜯고 개싸움하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너무 많아서 당시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개업하는 동료 변호사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이혼이 변호사들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업한 동료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이혼소송 얘기들은 웬만한 막장 드라마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특히 들으면서 제일 화가 나는 건 부인 임신했을 때 딴 여자랑 바람 피우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저만 보면 하나같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혼 소송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 아주 다들 바람 못 피워서 죽은 기준이 붙었는지 아주 엄청나게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 있지? 내가 볼 때 지고지순한 남자 만나는 거 정말 희박한 확률인 것 같고 웬만한 남자는 다 바람 피우는 것 같아. 그러니 결혼하면 여자만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는 남편한테서 양육권이랑 위자료 받아내려고 안달복달하고 하나뿐인 인생을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결혼은 못할 짓이야. 그러니까 정 변호사도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연애나 하면서 즐겁게 살아. 그리고 연애를 하더라도 제비 조심하고. 요즘 이쁘고 돈 많은 여자 잡아서 인생 필요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혼자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야. 이렇게 맨날 주위 변호사들이나 친구들이 결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노래를 부르니 제가 어떻게 결혼하고 싶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친구들만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런저런 데서 하도 막장 같은 결혼 생활을 많이 들어서인지 저한테 결혼하라는 닥달을 전혀 안 해서 저는 당시 30이 한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동호회, 골프 모임처럼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일에 매진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사실 저희 쪽 일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물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지만 변호사들은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항상 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저희 의뢰인 변호를 잘못해서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암튼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보면 연애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 소개팅이나 선을 보러 다니는 그 자체가 되게 귀찮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사진 동호회나 골프 모임은 골프장도 경치 좋은 데 있고 사진도 저희는 자연 사진을 찍으러 다녀서 주로 힐링이 되는 곳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멤버들도 다른 멤버들한테 간섭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편하게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진 동호회도 한 커플이 탄생하고 결혼하면서 연애 조장하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지리산에서 들꽃 사진 찍는 날이었는데 제가 등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회원 몇몇이 자꾸 바람을 넣었습니다. 정 변호사님은 시집 안 가세요? 이렇게 미인이시고 돈도 잘 버시는데 제가 좋은 남자 소개해드릴까요? 정 변호사님 정도면 얼마든지 한참 연하하고도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다른 회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요즘 또 연상연하가 대세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호회에도 연하 있잖아요. 우리 잘생긴 대표님.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잘 어울리는데요? 맞네, 그러네. 이것도 인연인데 오늘은 두 분이서 같이 조를 이뤄서 사진 찍으러 다니면 좋겠네요. 소개팅하는 기분으로.
저는 단지 결혼하는 회원들이라고 자기들 재미로 엮어주려고 하는 회원들한테 속으론 솔직히 화가 났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면서 좋은 말로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 나는 비혼주의자라고 딱 잘라 말하고 혼자서 꽃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이 동호회도 이제 그만 나올 때가 됐다. 다른 사진 동호회를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김 대표라는 사람이랑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였다가는 또 사람들이 엮으려고 할까봐 일부러 그 사람 없는 곳으로 움직였는데요. 그렇게 쓸데없는 신경을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고 다리를 접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김 대표라는 회원한테 엎혀서 내려오고야 말았어요. 그 사람 등에 엎여서 생각했죠. 아, 진짜 이 동호회는 다음 주부터 그만 나와야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사진 동호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발목 깁스를 했기 때문에 핑계도 좋았죠. 근데 갑자기 그 김 대표라는 회원한테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동호회 회장한테 제 전화번호를 직접 물어서 알아냈는지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리는 어떠냐고, 좀 괜찮냐고 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동호회 회원들이 자기랑 억지로 엮어주려고 한 걸 대신 저에게 사과하더라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사진 동호회 안 나오지 말라고. 어차피 자기가 다음 프로젝트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못 나오니까 자기 신경 쓰지 말고 발목 다 나으면 다시 동호회 나오라더군요. 저는 이 전화 때문에 김 대표란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은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30이 넘어서까지 작은 벤처기업 대표라고 하지만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아서 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심한 배려심을 가진 게 어른스러운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애써 무시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연락을 했죠. 그때 산에서 저를 업고 내려와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죠. 솔직히 그때는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순수하게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식사를 제안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이 남자랑 친분을 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봐요. 암튼 그렇게 김 대표랑 약속을 잡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그날 김 대표가 한껏 멋을 부리고 평소엔 뿌리지 않는 향수까지 열심히 뿌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다친 저에게 건강에 좋은 영양제까지 직접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딱 눈치를 챘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식사가 끝난 후 김 대표는 저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더군요.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오늘 저 이 자리에 단순히 고맙다는 식사 대접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변호사님 부담스러울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사실 처음 본 순간부터 변호사님 마음에 들어 했어요. 쉽게 대시했다가 괜히 사이 어색해지고 저 때문에 안 나올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변호사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김 대표는 저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는데요. 코스모스 꽃을 말려서 만든 목걸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발목 다쳤을 때 코스모스 사진 못 찍은 걸 아쉬워했는데 그걸 기억하고서는 저런 선물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말을 했어요. 제 마음입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이 순정이에요. 솔직히 지난번에 저랑 엮으려는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어요. 변호사님이 싫다고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아직 내세울 거라곤 꿈밖에 없는 벤처회사 대표지만 변호사님이 절 만나주신다면 절대 한눈 안 팔고 변호사님 하나만 바라보고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어요. 남자답게 고백하는 김 대표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보다 나이도 어려서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보니 한번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일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은 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사진 동호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김 대표에 대해 물어보니 평판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만 하느라 여자 관계도 깨끗하고 유흥이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주말마다 보육원으로 봉사활동도 다니고 기부도 많이 할 정도로 사람 됨됨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평판을 들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대한민국 부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바람 때문에 이혼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분에 확신이 생기니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 대표와 사귀기로 했고 저희는 2년의 행복한 연애 기간 후에 지금 제 남편이 되었죠. 사실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는 솔직히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도 그럴 거지. 저희 남편은 돈 안 되는 벤처 사장에 집안도 시부모님이 남편 제대했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이랑 남편이랑 둘이서 어렵게 의지하면서 살아온 외로운 집안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나이 차이 나는 어린 여동생을 풍족하게 돌봐주기 위해서 부모님 사고 보험금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을 차린 거였고 열심히 게임 개발에 힘쓰고 있는 거라서 장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사정상 아직 미성년자인 시누이를 저희 신혼집에 보살펴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반대는 심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랑 헤어지는 건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잔치투쟁 끝에 겨우겨우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진행했어요. 그러니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 딱 하나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많이 버니까 괜찮고 집안도 저희 집이 잘 살아서 괜찮았고 어린 시누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독립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사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기왕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하루빨리 가지고 싶었는데요. 요즘은 노산이라도 영양도 좋고 주위에서 40 넘어서도 애를 잘만 낳아서 저도 잘 낳을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임신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온갖 좋다는 보약을 다 먹고 남편이 심지어 주위 다산한 지인이 먹은 노루궁뎅이 버섯이니 약초들을 구해주고 온갖 비법들을 알아와서 저한테 전부 알려줘서 애 들어서는데 좋다는 건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민간요법을 쓰는 게 또 엄청난 단점이 있는 건 주위 사람들이 저희 부부 난임인 걸 다 알게 돼서 간섭질을 한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동네 새로운 한의원 들어섰는데 같이 약을 지어보자느니 우리 친척 중 누가 흑염소를 키우는데 이번에 드물게 쌍둥이 흑염소를 낳았다고 이거 먹고 임신 안 된 사람 없으니까 같이 흑염소 보러 내려가자는 둥 정말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간섭질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애가 안 들어서는 느낌이었죠. 그러니 즐거워야 할 신혼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임신이 번번이 실패하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남편과의 잠자리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애정이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임신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서로 부담되고 지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결국 자연 임신은 포기하고 남편이랑 난임치료센터에 인공수정 시술을 하러 다녔는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7번의 인공수정 시술을 실패하던 날 저는 시험관 수술로 바꾸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는데 글쎄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작고 몸도 약한데 이미 인공수정 시술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술을 6개월간 멈추고 자궁 영양제를 맞은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생각해봐야지 지금 무리해서 시술을 진행했다가는 영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대로 아이는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한참을 울다 지쳐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 보니 옆에 따뜻한 꿀물이 놓여져 있고 컵 위에 쪽지가 써져 있었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제가 항상 언니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예쁜 아기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가씨가 조용히 두고 간 꿀물과 쪽지였어요. 그런데 그 꿀물이랑 쪽지를 보니까 괜히 더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씨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예쁜데 그래서 저도 아가씨같이 착한 자식이 꼭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영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서러워졌습니다. 사실 제 나이가 그때 내일 모레 4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의사가 자궁이 약하다고 하니까 솔직히 임신이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 안되면 고아원에 입양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남편하고 배란일 맞춰서 자연 임신을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세상에 기적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다 보면 삼신 할머니가 저에게도 우리 아가씨처럼 착하고 예쁜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쉽게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임신이 안 된 대신에 그래도 집에 다른 기쁜 일이 하나 생겼는데 남편 회사에 개발한 게임이 글로벌 게임 회사와 계약을 맺어 곧 아시아 전체에서 출시될 거라는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드디어 남편이 긴 세월 동안 온 정열을 다 바친 꿈이 이뤄질 기회였죠. 남편은 너무 좋아서 밤낮 없이 게임 출시를 위해 일했고 저는 자연히 독서 공부하는 날이 많아져서 임신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었는데요. 일 때문에 바쁜 걸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피 같은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일찍 들어왔길래 저녁 먹고 와인 한잔하면서 간만에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이 눈치 없는 남편놈이 제가 샤워하라고 말하자마자 됐어. 피곤한데 무슨 샤워야. 그리고 나 새벽에 일찍 나가봐야 돼. 그리고 당신도 푹 쉬고 어서 자.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 그렇게 다정하고 저를 좋아했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심한 말투였죠. 결국은 내 남편도 다 똑같은 남자인가. 예전 동료 변호사들이 했던 말처럼 남자는 그놈이 그놈이라서 결혼하면 안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우울하게 지냈죠. 그렇게 회사 일로 남편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아가씨랑 남편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얼른 거실로 나갔지만 제가 나가니 언성을 줄이면서 아무 일도 없는 척 서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에게 몰래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제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역시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답답했지만 남매 둘 사이의 일이기에 굳이 억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때 되면 저한테 말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 주 주말에 남편이 회사 협력업체와 골프 모임을 가진다고 하길래 저 혼자 오랜만에 아가씨 데리고 백화점 쇼핑이나 가려고 했는데 아가씨도 친구랑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조용히 카페에 가서 책도 보고 피부 마사지도 하려고 시내로 나가려고 차를 몰았는데 세상에 사거리길 산부인과 앞에서 남편이랑 시누이가 엄청 실랑이를 하고 우는 시누이를 남편이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너무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어요. 솔직히 저 장면은 누가 봐도 흔히 뱃속 아이를 지우라고 화내는 남자와 못 지우겠다고 우는 여자 뭐 이런 그림 같아 보였거든요. 설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우리 남편은 그럴 인성은 아닌데 그럴 인간 쓰레기는 아닌데 막상 제 눈으로 저런 장면을 보고 있자니 너무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혼 변호사들이 들려준 막장 재판 스토리들이 막 떠오르는 바람에 저는 그 길로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언성을 높이고 아가씨에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남편은 아가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손으로 아가씨를 때리려고 했는데 왜 이래 여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아가씨를 못 때리기 감싸자 남편이 엄청 당황하고 아가씨는 당황하다가 결국엔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두 사람을 태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후 남편과 시누이의 얘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가씨는 사귀던 남자친구와 갈 때까지 간 모양인지 임신을 한 모양이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당장 뱃속에 아이를 지우라고 아가씨를 산부인과로 끌고 간 거였죠. 며칠 전 거실에서 둘이 싸웠던 이유가 바로 임신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가씨는 산부인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아가씨를 때리려고까지 했던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죠. 아직 앞길도 창창한 아가씨가 괜히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고 나중에 미혼모 소리 들으면서 고생할까봐 남편은 그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가씨와 지우라는 남편 사이에서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남편의 말이 100번 1000번도 맞지만 같은 여자 입장에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아가씨 평소 행실이 이상했으면 이렇게까지 충격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밥 차려주면 항상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착한 아가씨였죠. 게다가 학교 성적도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도 잘해서 남편이 그런 아가씨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기대도 많이 했죠. 그러니 아가씨한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저희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착실하게 학교 다니고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놀 줄 알았지 이렇게 뱃속에 애를 뵐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게다가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아가씨한테 손찌검 하려 한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죠. 제 남편은 완전 동생 바보거든요. 때리기는커녕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보살피던 동생이었죠. 일단 흥분한 남편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아가씨한테 조심스럽게 애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한사코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마음 두고 털어놓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는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니 참다 못한 남편이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애 아빠 누구냐고 다그치더라고요. 어떤 새끼가 그랬는지 말하라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남편을 잠시라도 의심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 그랬던 거죠. 근데 남편이 아무리 애 아빠 누구냐고 묻고 제가 저한테만 얘기해보라고 달래도 아가씨는 애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희에게 얘기해주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 낳은 다음에 때 되면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 입장에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어린 동생이 임신을 했는데 한사코 낳겠다고 빡빡 우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 아빠도 누군지 죽어도 안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라도 답답해 화병 날 일이죠. 그래도 동생인데 어쩌겠어요. 남편은 길길이 뛰고 화내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부터는 저한테 엽산과 비타민을 잘 챙겨주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아이를 가진 아가씨가 부럽고 낳겠다고 하는 게 기특하더라고요. 어른도 지 새끼 책임 안 지는 사람 있는데 아가씨는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기간 내내 아가씨 옆에서 잘 챙겨주었어요. 다니던 학교는 아무래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는 방법도 있으니 지금은 일단 태어날 아기만 생각하기로 했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그런지 아가씨가 많이 힘들었어요.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밥을 제대로 먹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누구는 임신하고 살이 너무 쪄서 걱정이라고 하던데 저희 아가씨는 배만 가리면 임신할 줄 모를 정도로 빼빼 말랐었죠. 그렇게 예정일을 2주 앞둔 어느 날 아가씨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놀라서 병원에 가봤더니 양수색전증이라고 빨리 유도분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3.6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무사하게 낳게 되었습니다. 막상 갓 태어난 조카를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예쁜 게 마치 제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남편도 감회가 새로운지 연신 손으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어쨌든 저 어린 아가씨가 무사히 출산을 해서 저나 남편이나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깨어난 아가씨가 숨쉬기가 너무 어렵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힘들어하길래 의사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바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른 상급 병원으로 옮겼는데 자꾸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걸 아가씨도 똑같이 느꼈는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수술대 위에서 잘못돼도 끝까지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고 세상에 아직 18살밖에 안 된 어린 아가씨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무조건 살아나와서 아가씨 자식은 아가씨가 책임지고 키우라고 했지만 불행히도 아가씨는 수술실 밖을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양수색전증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들도 살리려고 수혈요법, 체해막 산소 공급, 심폐소생술까지 전부 다 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수색전증은 예방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질병이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도 아니라고 하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생떼같이 멀쩡한 사람을 수술실에서 죽여놓고 어쩔 수 없다니. 남편도 완전히 눈이 뒤집어졌고 그래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국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았는데요. 보상을 받아봤자 뭐하나요. 죽은 아가씨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허무해지더라고요. 특히 아가씨가 남겨놓고 간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있자니 아기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친아빠를 알고 있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저 아기는 무슨 죄일까요? 저희로서는 아이 친아빠가 누군지 짐작조차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아가씨가 부탁한 대로 그냥 이 아이를 저희 부부가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기구한 팔자의 아이가 다시는 불행해지지 않도록 저와 남편이 돌봐주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저와 남편 호적에 올리고 지금까지 정말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길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아가씨가 이렇게 된 게 모두 아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가씨를 많이 닮은 아이의 모습에 저희 부부 모두 진심으로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아이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똑똑한지 어릴 때부터 영특했는데요. 제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영재라고 판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덕분에 암울했던 우리 가정에 한동안 웃음꽃을 피게 해주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열이 불덩이라서 감기인 줄 알고 간 병원에서 제 아들은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에 저랑 남편 둘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보통의 백혈병과는 다르게 아들 혈액형이 RH-AB형이라 반드시 똑같은 혈액형에게만 골수를 이식받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혈액형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은 아가씨도 RH- 혈액형이 아니어서 아마 제 아들의 친아버지가 RH- 혈액형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친부가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통 골수는 가족이나 친척한테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던데 전혀 친부에 대한 단서가 없었기에 그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해외 적십자사 RH- 혈액형을 가진 모임 각종 병원에 전부 연락해서 저희 아들에게 맞는 골수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연락 오는 곳은 꽤 있었는데 저희 아들 몸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장기간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맞는 골수가 나타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른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아직 8살밖에 안 된 저희 아들이 받으려니까 애는 매일 고통스러워서 울고불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담당 주치의가 너무 좋은 분이어서 우리 아들 고통스러워하면 다정하게 말도 붙여주시고 개인 사비로 장난감까지 사주시면서 저희 아들을 예뻐하고 신경 써주셔서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주치의 선생님은 해외 유학파로 나이는 젊어도 백혈병 분야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분이었고 저희 부부에게도 아들 상태에 대해 의학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위로도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이런 좋은 분이 주치의로 있었기에 투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잠시일 뿐 다시 밤이 오고 아들이 고통에 신음하면 저희 부부는 살이 애는 심정이 되었고 하루하루 말라가는 아들 모습을 보며 저랑 남편이랑 아이 자는 머리맡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제 아들에게만 자꾸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느님께 기도하고 죽은 아가씨한테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아가씨 친아들 살려달라고.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냐고. 제발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남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통한 걸까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3%밖에 없는 희귀 혈액형인 우리 아들에게 꼭 맞는 골수를 기증하겠다는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게 누구냐고 제발 보답할 수 있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하늘에 있는 아가씨가 보내준 천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하면서 아이 수술 준비를 했는데요. 수술 당일에 주치의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던 저희 부부는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 안 계시다니. 물론 의사 선생님들 돌보는 환자가 저희 아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서운했죠. 그래서 병원 간호사에게 저희 아들 담당 선생님 어디 가셨냐 물으니 지방 세미나를 가셔서 당분간 안 오신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른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드디어 아들 수술이 시작됐는데요. 걱정한 것과는 달리 다행히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거부 반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는 골수를 이식받아서 그런지 제 아들의 상태는 수술 후에 급격하게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는 한 일주일만 더 있다가 골수 이상 반응이 없는지만 잘 체크하면 퇴원해서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큰 부작용만 안 나타나면 저희 아들도 드디어 남들처럼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뻤죠.
저랑 남편은 새로운 담당 선생님께 90도로 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도 이제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태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사히 일주일이 지나 드디어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날, 정든 안병동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과 인사를 나누러 다니다가 놀랍게도 환자복을 입은 예전 담당 선생님을 발견했습니다. 지방 세미나 참석해서 한동안 여기 없을 거라고 했는데 환자복 입고 왜 누워 계시나 이상한 마음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엄청 당황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한테 골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전 담당 선생님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 아들을 예뻐하셨어도 골수까지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면서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더군요. 알고 봤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들의 친아버이자 죽은 저희 아가씨를 임신시켰던 저희 부부가 애타게 찾던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의사 선생님도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는 꿈에도 몰랐대요. 그저 귀여운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안쓰러운 마음에 지켜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쓰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들이 자기 어린 시절과 굉장히 비슷한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대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가씨가 임신한 걸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어린 여자아이한테 책임질 일을 했으면 그런 예상까지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졌더니 세상에 아가씨가 저희한테도 그렇고 애아빠한테도 임신 사실을 안 알렸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당시 고1이었던 아가씨는 막 대학생이 된 의대생과 사귀고 있었다고 했어요. 둘이서 젊은 혈기에 뜨거운 밤을 보냈지만 피임을 항상 철저하게 했기에 임신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해요. 피임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뭔지 아가씨는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고 그 당시 둘은 헤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대학생이던 선생님은 해외 교환학생으로 뽑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가씨는 하필이면 선생님이 미국으로 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의사 공부하러 미국까지 간 사람한테 임신 사실을 알리기도 힘들어서 아가씨는 저희 부부한테도 입 꾹 다물고 애아빠한테도 임신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미 헤어진 마당에 이제 와서 애아빠 발목 잡기 싫었던 거겠죠. 저는 아가씨가 이 의사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자기가 아직 졸업도 전에 임신한 무서운 상황이면 상대방이 어떻든 일단 사실을 밝히고 무조건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아가씨는 의사 선생님이 공부 마치고 아이가 좀 자랐을 때 얘기를 꺼내려고 했었나 봐요. 하지만 아이 낳다 죽을 줄은, 그래서 친부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될 줄은 아가씨 스스로도 꿈에도 몰랐겠죠.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의사 선생님은 점점 저희 아들을 진료할수록 자기랑 비슷한 어린 시절 습관을 많이 발견했고 당근을 안 먹는 것도 날계란 좋아하는 것도 자기랑 똑같으니까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간호사가 아이 엉덩이 주사 맞힐 때 왼쪽 엉덩이에 별 모양의 점이 있는 걸 보고 뭔가 자기랑 관련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도 한국의 몇 프로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인데 아이도 같은 혈액형이라서 더욱 의심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친부로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과거 의대생으로서 정자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제가 죽은 아가씨 얘기한 걸 듣고 그제야 자기랑 사귀던 고등학생이 생각이 나서 아가씨 아들이란 걸 짐작했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가씨에게 이별을 고했고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몇 번 전화나 메일로 연락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라서 결국 포기하고 그동안 아가씨를 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한테 물어보니 아이 친엄마가 죽었다는 말에 너무너무 슬프고 후회스러워서 이렇게 골수기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가씨가 임신한 것조차 모르고 혼자 외롭게 애 낳다가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 것 같다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남편도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께 화가 났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용서해 주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진짜 타이밍이 잘 안 맞은 거고 운명이 얄궂었던 거라 볼 수 있죠.
의사 선생님도 우리 아가씨도 이렇게 될 걸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선생님은 저희 아들한테 골수를 기증한 후에 빈혈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데, 안 그래도 치료 후에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제가 이렇게 나설 자격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앞으로도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땡땡이를 제가 키워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어떤지 잘 알겠는데요. 그렇지만 땡땡이는 이미 제 아들입니다. 비록 제가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았고 제 온 영혼을 바쳐서 키운 제 아들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귀한 골수를 주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셨는걸요. 그걸로 친부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땡땡이는 저희 부부의 아들로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키울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 아직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저희 아가씨가 살아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새로운 인연 찾으셔야죠. 다만 땡땡이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놀러오세요. 땡땡이가 선생님을 삼촌처럼 따르니까 친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지금까지도 쉬는 날이면 저희 아들을 보러 놀러오고 있습니다. 둘은 가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우리 남편이 질투를 할 정도인데요.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고 출생의 비밀을 궁금해할 때 죽은 아가씨와 의사 선생님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욕심으로는 아이가 전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친부모의 존재를 알던 알지 못하던 제 아들은 이제 제 아들이겠죠.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아들을 위해서 살 거니까요.